네, 그럼 2022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3일차 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차에는 스마트 매니지먼트 세션과 스마트 제어 시스템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두 개의 세션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되니까요. 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마트 매니지먼트 세션의 첫 번째 주제 발표 연사를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넥트의 기술전략센터를 이끌고 계신 김도균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XR 트렌드 및 스마트 제조 활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발표해 주실 텐데요. 예, 제 옆에 버넥트 기술전략센터의 김도균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주식회사 버넥트에서 그 산업용 XR 솔루션 기술 개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AR, VR이 이제 요걸 통칭해서 이제 XR이라고 하잖아요. 네, 스마트 제조 구현의 이제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XR 기술이 왜 주목을 받게 됐습니까? 뭐 여러 분야에서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통상 이제 XR이라는 기술의 속성은 모르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비주얼하게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최근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난리지라는 건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금방 급속하게 은퇴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초보 일꾼들한테 효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급 스킬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할 때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그 서로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리치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AR, VR, 즉 XR 기술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구현의 이제 핵심 기술로 XR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무님께서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 XR 트렌드 및 스마트 제조 이제 활용 사례인데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업무에 좀 도움이 되실까요? 예, 최종적으로는 사실 이제 XR 기술의 스마트 제조에서의 어떤 좋은 활용 사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지만 네. 사실은 XR 기술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 분야가 스마트 제조가 됐든 또는 B2C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그 도메인의 장단점을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제가 이제 초반에 설명드리는 이제 XR 기술의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다른 전문 분야 계신 분들도 잘 알겠지만 초반 분야를 잘 들으시면 본질적인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전무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좀 귀담아 듣고 예, 발표를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그럼 발표를 시작드리겠습니다. XR 트렌드 및 스마트 제조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요새 버즈워드로 삼고 있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노래에서도 나오듯이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라는 건 현실인 것 같은데 현실은 아니고 또 현실은 아니자고 보자니 참 현실 같은 가상세계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영화로 제가 한번 메타버스를 좀 더 의미 있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영화는 제가 참 매트릭스 말고 제일 좋아하는 두 번째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인데 인셉션이라는 영화죠. 인셉션이라는 영화 중에서 밴딩 시티라는 굉장히 유명한 씬입니다. 저 여주인공은 사실 자기가 꿈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몰라요, 가상세계에. 근데 바로 저 씬 때문에 자기가 가상세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기 눈앞에 있는 시가지가 저렇게 밴딩하면서 접히는 겁니다. 그럼 일반인 같으면 누구나 저렇게 세상이 접힌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접힌다는 걸 보고 자기가 내가 이게 꿈속에 들어와 있네 하고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그 가상세계가 너무 진짜 같아서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현실 같은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게 실제로 비즈니스가 되기 전에 이게 영화로 먼저 사람들을 꼬시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이런 세상이 이제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요. 이제 시간이 많으면 뒤를 보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개념을 소개를 했고, 그럼 XR은 무언가? 메타버스라는 단어와 XR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 두 개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역시 제가 생각하는 XR은 이런 거죠. 앞서 보신 그 메타버스를 만들게 하는 핵심 기술. 이게 이제 XR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사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VR 기술인데, 가상세계 기술이죠. VR이라는 기술은 앞서 보신 메타버스로 내가 들어가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계신 이 등치가 좀 있으신 분은 지금 아큘러스라고 하는 HMD를 뒤집어 쓰고 계시고요. 앞에 테레비에 보이는 영상이 이분의 눈을 꽉 채우고 있어요. 즉 현실 세계에 있는 내가 저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기술이죠. 비트세이버라는 아주 유명한 게임입니다. 저분 저렇게 하시면 이제 등치가 많이 피트니스에 도움이 되겠죠. 이게 가상세계 기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부류는 AR, 즉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 기술인데 그 가상의 세계가 나한테 오는 기술입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스냅챗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네들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제 제작한 영상인데 바깥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살고 있는 세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 예인데 가상의 페인트를 칠하죠. 이게 이제 로컬 렌즈라고 본인들은 소개하는데 내가 사는 세상에 디지털 컨텐츠를 입히는 이러한 기술이 이제 AR 기술입니다. 그래서 XR에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만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냐? 아니죠. 사실은 서양 세계가 훨씬 먼저 난리를 피고 우리가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9꼭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이 기술에 의미를 주게 되었던 게 결국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AR, VR 분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고, 더군다나 빅 IT 테크들, 페이스북, 메타로 사명을 바꿨죠. MSD, 엔비디아 같은 사람들이 현재 돈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메타 같은 경우 일부 사업 성과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AR, VR을 하게 하는 기기는 뭐 특별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나 안경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 좀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스마트폰이 AR이나 VR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킷이나 AR코어 같은 게 사실 스마트폰에 깔려서 우리한테 그런 걸 가능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폰을 AR이 가능한 기기 안에 포함하게 되면 이미 30억대 이상이 깔려 있고, 좀 더 퀄리티가 좋게 만드는 좀 고컴퓨팅 사양의 스마트폰 기기를 생각하면 6억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MD인데 아시다시피 아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게 메타에서 나왔죠. 사실은 지금 손해를 보면서도 팔고 있습니다. 에코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벌써 한 1000만 대. 1000만 대 정도면 이제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앱, 결국 거기서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한데 벌써 작년 2월 기준으로도 한 100만 불 이상 판 게 한 60개 이상 되고, 앞서 그 본 이렇게 가상세계에서 칼로 치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얘만 해도 지금 매출이 1억 불을 돌파했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스냅챗에서도 보셨겠지만 광고가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MZ세대 같은 경우 나를 나타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굉장히 유명하고 사용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비즈니스 만든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뭐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러면 AR이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 광고하면 광고 효과 좋겠네 해서 바로 AR을 위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광고가 붙기 시작하고, 여기에 광고주들이 지출한 돈이 벌써 15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B2C 비즈니스에서는 AR 광고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단말에서의 그런 AR 기기가 잘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클라우드로 옮겨가게 되면서 비즈니스가 늘어나는데, 왜냐? AR이나 VR은 결국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현실 공간에서 뭔가 정보를 공유한다? 내 동네가 아니고 뭐 동대문도 좋고 부산도 좋고 혹은 뭐 뉴욕, 런던, 그 장소에 머무는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려면 지구 규모의 어떤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단말에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AR, VR이 상대적으로 컴퓨팅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 고컴퓨팅 연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 단말에서만 처리하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우리가 고성능의 서버 컴퓨팅을 쓸 수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의 용량이 많은 거를 전송하려다 보면 이제 고대역폭의 통신 기술이 필요한데 5G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단말 기지국에 있는 엣지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해졌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실은 더 메인 드라이버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테크 자이언트,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비즈니스를 스마트폰 이후에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셜 네트워크에도 클라우드를 붙이고 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도 클라우드를 붙이고 그다음에 검색 엔진에도 클라우드 붙이고 이런 것들을 AR, VR 시대에도 그대로 유사하게 자기네들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고 싶은 게 굉장히 메인한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AR 글래스 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정체에 접어들면서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정체가 오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기기가 나왔죠. 뭐 이어파드, 뭐 워치.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한테 이제 몸에 착용하는 기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래스라는 것도 사람이 결국 착용을 하게 되는데 거부감을 굉장히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형이 이런 형태의 글래스를 쓰려면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직은 한 5년 이상 시간이 걸릴 거고 그래서 일반인용으로는 아직은 좀 멀리 걸릴 것 같고 애플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엔터프라이즈 쪽은 성장이 예상되는 게 왜냐하면 당장 쓰이는 기계는 다 헤드 마운트 뒤집어 쓰는 기계인데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는 내가 이게 돈을 세이빙하고 훨씬 생산효율을 높인다 그러면 돈의 원리에 따라서 뒤집어 써야 되는 거거든요. 월급 주는 사람이 뒤집어 쓰라면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용 효과가 뚜렷한 것 때문에라도 하여튼 제약에서 좀 자유롭고 아마도 작년에 이제 파일럿 스테이지를 거쳐서 올해는 굉장히 본격화가 예상이 됩니다. VR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팔면 지금 거의 한 3, 40만 원 이상 빚지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 세대,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 쪽 산업계 입장에서는 행운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한테는 좀 불운일 수 있는데 이 코로나에 의한 팬데믹이 사실은 긍정적인 영향에 결정적으로 어떤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현황인데요. 그 메타버스는 4가지 메인 드라이브로 움직인다.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빅 IT 테크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얘네들이 지금 뭐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고 있죠. 목적은 하나인데 걔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돈을 쓰게 하는 거. 이런 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 드라이버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입니다. 사실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VR 메타버스 측면에서 봤을 땐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기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메타버스 구축에 적합하고 더군다나 메타버스가 되게 되면 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게임 캐릭터라고 하는 게 결국 메타버스의 아바타의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장점을 활용하기 좋아서 게임 플랫폼이 그 두 번째 드라이버가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인데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물 화폐로 가지고 놀던 것들을 이제 가상의 인터넷 세계에서 재화의 어떤 효율적인 유통 그 다음에 이제 해킹으로부터의 위협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생겼던 건데 가상 세계에서 가지고 노는 경제 유통 수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타버스하고 연계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NFT 그 오픈시 같은 그 가상 마켓에서 무슨 원숭이 같은 거였는데 하여튼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어디서 하면 좋을까 하니까 자연스럽게 메타버스가 떠올라서 그거하고의 결합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행보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웹 3.0인데 지금까지 이제 중앙 집중적인 또는 이제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한 그 비즈니스 드라이빙이었다면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즉 탈중앙화하고 싶은 세력들이 이 웹 3.0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메인 드라이버가 되는 기업들에서 이제 탈출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제 오픈 메타버스 추구하는 이런 방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왜 첫 번째 빅 IT 기업들을 끼워놨겠습니까? 걔네들이 사실은 불행하지만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XR의 어떤 트렌드를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좀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었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마디로 전부 다 먹겠답니다. 뭐가 됐든 메타버스는 다 먹어보겠다. 제일 활동도 활발하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큘러스를 2조 원이나 주고 인수했죠. 14년에. 그 다음에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을 17년에 탄생을 시켰고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저렇게 생긴 HM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을 붙이고 있는데 뭐 얼굴을 딥러닝 기술로 인식해서 자기의 얼굴 표정을 아바타에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워치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 컨트롤 랩스라고 하는 데를 또 인수했어요. 19년에. 그래서 손목에다 차기만 하면 자기의 손동작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HMD 앞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좀 핸들을 인식할 수도 있고 인터랙션이 내추럴하다는 건 가상세계에서 몰입감을 굉장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걸 가지고 결국 아까 보신 게임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페이스북의 호라이즌 월드나 워크룸 B2C, B2B 쪽의 어떤 비대면 가상 협업 시스템 또는 가상세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오죽하면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패션 안경 패션계의 어떤 유명 회사인 뭐 룩소티크하고 저런 형태의 이제 안경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AR까지도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애플 때가 오면 한 방에 뒤집겠다. 왜 저렇게 썼냐면 아직 선두주자로 나서지는 않고 있거든요. 애플이라는 회사 옛날에 그 노키아에서 스마트폰으로 넘겨올 때도 보면 먼저 안 왔죠. 블랙베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다 사용성을 높여서 뒤집었듯이 애플도 마찬가지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디바이스 에코 세 가지가 있죠. 그 스마트폰, 아이폰을 중심으로 해서 손목에 채우고 귀에다 꽂게 하고 얘네들의 훌륭한 점은 이걸 연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래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밍치고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나올 거고 그거 나오면 그것만 돌게 하느냐? 아마도 아닐 겁니다. 스마트폰을 컴퓨팅 파워로 쓸 거고 그 다음에 글래스를 위한 내추럴 인터랙션은 이어폰하고 붙여서 뭐 음성 인식을 한다든가 공간 사운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워치하고 붙여서 저건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만든 동영상 아닙니다. 애플에서 내놓은 건데 손목에 채운 그 워치를 이용해서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던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바이스 에코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애플. 그다음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엔터프라이즈는 다 모르겠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눈물을 삼켰죠. 모바일에서 사실 강자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AR, VR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꿈은 좀 소박하게 엔터프라이즈로 좀 한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HMD 나오고 있고 얘네도 사실은 그 이어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 이런 거 하고 있고 특이하게도 보이스 인식 쪽에서는 의료 쪽에 특화된 뉘앙스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좀 의료에 특화된 음성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도 얘네들 비디오 홀로렌즈에 붙은 카메라 가지고 저런 식의 이제 자연스러운 인터랙션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산업용 메타버스를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 스택을 지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스태킹을 해놓고 있고 타겟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지금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베이비 부모 시대 뒤에 온 어제 그 비디오에 따르면 뭐냐면 어제 출근한 직원이에요. 어제 출근한 직원이 저 아주 보기에 복잡하게 보이는 데를 이 AR의 어떤 비주얼 인포메이션으로 따라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어제 들어온 사람도 할 수 있는 고급 수리 기술 또는 뭐 제조 기술 이런 쪽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누가 먹든 다 먹겠다.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메타든 비즈니스만 만들어라. 그러면 돈은 내가 먹겠다. 왜 그러냐? 얘네는 사실 앞에 보는 기업하고 다르게 특정 비즈니스를 타겟팅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타겟팅하는 회사는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래픽스 기술, 그 다음에 GPU 기술,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거기다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컨텐츠를 쉽게 만드는 기술, 옴니버스라고 하는 것도 발표를 했고 또 최근에는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좀 더 특화된 어떤 컨텐츠 생성 기술 그 다음에 AI하고 결합한 기술들도 계속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어떤 고품질의 렌더링 기술, 그 다음에 뭐 물리 시뮬레이션 기술, 그 다음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맥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바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뭐 하나하나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에코를 나름대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기네 기술들을 저렇게 만들고 있고 요게 이제 옴니버스라고 하는 어떤 가상 컨텐츠 개발하는 툴. 밑에 그림만 보셔도 어느 회사 자동차인지 아시겠죠? 네. 뭐 W. 그리고 이제 고품질 렌더링,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게 이제 아주 그 대류 현상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근에 발표된 맥신이라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모델링 했지만 저 눈 움직임이나 얼굴 움직임은 다 가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AI 기술 써서
뭐 영어, 뭐 독일어, 뭐 스페니쉬, 프렌치, 뭐 만다린 뭐 아무거나 다 도움이 많이 되겠죠. 뭐 외국인, 한국인과 미국인 대화한다 그러면 굉장히 얼마나 자연스러워지겠습니까? 더군다나 비대면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 컨택. 저 아바타가 지금 고개를 돌릴 때 눈동자의 움직임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얘가 맞춰주는 거지. 이제 엔터프라이즈로 좀 넘어가서 포커싱 해보죠. 이제 여러 가지 AR 기술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지만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에 주목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이 HMD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벌키해요. 솔직히 뭐 뒤집어 쓰라 그러면 쓰기 쉽지 않죠. 근데 기업 쪽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저거 뒤집어 쓰면 생산 효율 높아지지, 그 다음에 오류 줄지, 안전 도움되지, 그러니까 돈 벌지. 그러니까 굉장히 ROI가 명확하니까 동기가 명확하죠. 이거는 뭐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게임을 하면 즐거울 수도 있고 안 즐거울 수도 있지만 이건 뭐 돈이 당연히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AR은 뭐냐면 현실에다 바로 정보를 뿌려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노련한 작업자들이 자꾸 은퇴하는데 그분들이 가진 훌륭한 노하우가 자꾸 유실이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바꿔주는 거고, 당연히 성장률 좋고. 반면에 저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역시 또 배리어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의 어떤 관성이 있고, 여태까지 일하던 방식이 조금 변화된다는 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일자리 뺏기지 않을까, 저런 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어디까지 해보냐면 라인에 있는 시설 중에 한 군데 해봐요. 잘 돌아. 전체로 확산을 안 해. 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라고 하는 거가 만약에 이게 어떤 관행으로 고착화되면 이쪽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용성을 좋게 해서 저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수용하는데 문턱을 낮추는 거.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것들이 정량적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를 보여주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런 엔터프라이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성 높게,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어떤 경영 성과가 나게 이렇게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버넥트 자랑을 좀 할 텐데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6년에 이제 대표께서 설립을 하셨고 바로 연이어서 이제 솔루션을 그 다음에 하나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18년에 또 그 두 번째 솔루션을 개발한과 동시에 이제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2019년에 이제 시리즈 A,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 말에 이제 시리즈 B 투자를 받아서 이쪽 분야로 이제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뭐, 저희가 스타트업 치고는 이제 IP, 지적재산권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밸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라서 편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림만 보시는 걸로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기술자하고 그다음에 그 난리지를 가지신 분들을 어떻게 연결하냐가 중요한데, 그 난리지를 이제 디지털 컨텐츠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컨텐츠를 만든다는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저런 어떤 3D 모델들을 가지고 놀아야 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 이제 워드나 파워포인트 쓰듯이 이렇게 객체를 끌어다 놓고 거기 이제 타이핑을 해서 지시사항을 하고 하면 현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복잡한 장비에다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인포메이션을 붙이는 거고요. 리모트 같으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아요. 현장에는 사실은 난리지가 부족한 일꾼들이 있고, 난리지가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려가야 되는데, 뭐 차 타고 내려가야지, 가면 뭐 밥 먹어야지, 뭐 숙박해야지, 또 그분 딴 데서도 찾지. 그 이제 그걸 원격으로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실 때 거기서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산업 현장에서는 지켜야 할 정보들이 많아서 그런 보안 네트워킹 기술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개발 툴, 또 SDK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방금 비디오에서 잠깐 보셨지만 이런 개발 재료들을 이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천 기술 얘기를 했는데 사실 XR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 공간을 잘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현실 공간을 잘 이해한다는 건 내가 지금 현실 공간이 어떻게 생겼고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그 HMD 머리를 움직일 때 내가 현실 공간의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고정해야 되는지 이걸 잘 추적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XR 솔루션 가진 기업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원천 기술을 보유한다는 건 나중에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뭐 외부에서 수를 당한다든가 뭐 요새 뭐 삼성 뭐 현대 뭐 많이 당하죠. 원천 기술이 없으면 사실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힘들고 이 기술들을 업그레이드 할 때도 사실은 원천 기술이 없으면 종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소위 트래킹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현실 공간에다 내가 가상객체를 박으려면 현실 공간에 어떤 위치를 내가 타겟팅해야 되는지를 이제 마커라고 하는 걸 저렇게 놓게 되는데 뭐 이미지로 할 수도 있고 QR코드로 할 수 있고 저기 보시면 이제 퍼렇게 보이는 정육면체가 가상객체가 놓이는 거예요. 그게 뭐 수리 공구가 될 수도 있고 화살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정확하게 빠르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 개를 놔도 저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산업 현장에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특히 산업 현장에서 보면 객체를 찾는다고 하는 건 객체가 복잡할수록 잘 찾는데 산업 현장에 이제 CAD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없다든가 저렇게 보면 이제 모노토닉한 컬러라든가 굉장히 매끈해 버리죠. 저런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저런 거를 굉장히 잘 찾아서 오른쪽에 보시면 뭐 파랗게도 변하고 뭐 분홍색으로도 변하고 저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조 현장에는 저런 데이터가 많아서 일반 소비자용 트래킹 기술보다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가져야 저게 가능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가 되려면 백엔드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뭐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것들의 어떤 컴퓨팅 부하는 어떻게 걸린다든가 보안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선스 관리도 중요하고 뭐 작업 관리도 중요하고 대시보드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의 백엔드 어떤 플랫폼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데 아까 리모트라고 하는 거는 보셨듯이 이제 현장에 있는 작업자하고 원격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이제 엑스퍼트 날리지가 서로 이제 연결이 돼서 현장을 관리하는 건데 현장에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가리켜 가지고 뭘 조절해 뭐 이런 인터페이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도면 같은 거를 서로 쉐어링해서 본다고 하면 문서 같은 걸 띄울 수 있다든가 그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이 스킬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그런 경우에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외국어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텍스트로 영어 치면은 뭐 한국어 스피치로 바꿔준다든가 영어로 스피치하면 한국어 텍스트로 바꿔준다든가 해서 이제 국제적인 협력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초보 일꾼들한테 이제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의 이제 엑스퍼트들의 난리지를 쉐어링하기 위해서 저작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저작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위즈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이제 버튼이나 뭐 슬라이드 바나 이런 걸로 해서 마치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쓰듯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트윈인데 공장 자체의 설비를 몽땅 가상으로 옮겨놓고 가상 세계에서 실제 설비에서의 어떤 변화 현황, 뭐 펌프에서의 무슨 뭐 압력 변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장을 돌아다니지 않고도 사무실 안에서 보고 있다가 뭔가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를 이제 현장에 있는 현장에 있는 워커하고 연결을 해서 뭐 직접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 자체가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직관적이죠.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일하는 공장이 그대로 내 눈앞에 있고 거기서의 변화를 굉장히 전지적인 시점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고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 작업자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작업자 혹은 그 설비를 가장 잘하는 작업자를 현장에 바로 보낸다든가 하는 이런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로만 하면 사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저희가 이제 양해를 구해서 델스타 홈멜이라고 하는데 이제 직접 적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용 고장력 강판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데 설비가 저렇게 있어요. 경주에 공장이 있고 아까 본사는 평택에 있다고 나왔죠. 이제 긴급 출장을 가야 되는데 뭐 출장 가는 동안 시간 들고 돈 들고 혹은 뭐 가기 힘든 경우도 있겠죠.
이제 저희 리모트 솔루션을 도입해가지고 현장에 작업자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말하자면 통신을 이제 커넥션 하는 거죠. 지금 저렇게 기기를 쓰고 관리자는 평택에 있습니다. 기술 지원자는 여기 경주에 있고. 그럼 이제 저 앞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평택에 있는 관리자가 똑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과 같은 영상을 보게 되고 난리지가 있으니까 이제 금방 이상 상황을 알게 되면 현장에 있는 사람을 이제 아바타 부리듯이 부리는 거죠. 그건 갈 필요 없고 시간 절약되고 그 다음에 난리지가 있는 사람만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기술들이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한번 영상에 담아봤어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이제 관리자와 현장의 사용자 1대1의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일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아니고 관련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스마트 빔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스테이크홀더가 굉장히 많아요. 뭐 도면 만드는 사람, 그걸 시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동계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하나씩 돌아가지고 매 사람 다 검사를 받는 다음에 한 바퀴가 도는데 그런 과정이 여러 번 일어난다, 예를 들면. 그걸 한 번에 할 수 없을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상 공간에 모이는 거죠. 이 중에 보면 지금 실제 사람도 있고 가상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도면을 놓고 보고 예를 들면 풍동 실험하는 거예요. 건물에 이제 철근 넣어보고 바람 부는 거 시뮬레이션 했더니 뭐 철근의 강도가 약해. 그럼 저기 모자 쓰신 분은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현장에 있는 건물에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과 1대1보다 조금 더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원격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방에 해결하는 거. 지금은 B2B로만 얘기했지만 이게 쉽게 상상이 가시죠? B2C 버전으로도 갈 수 있고. 근데 어떤 출발은 명확하게 돈이 되는 B2B에서 출발해서 B2C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 버넥트 기술전략센터의 김도균 전무님께서 주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테스트 홈멜은 뭐 잘 갖춰진 그런 IT 환경도 그렇고 어쨌든 스마트 제조 혁신에 이제 상당히 앞서 있는 선도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제조 환경들이 이런 약간의 혁신 기술들을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뭐 팁 아닌 팁? 예,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팁은 없고요. 네. 공식적인 버전의 답변은 뭐냐면 자동화가 덜 돼 있는 데부터 차근차근 해놓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뭐 서양의 사례는 물론 아까 BMW 이런 얘기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 옴니버스에 대한 베스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BMW를 갔어요, 사실. BMW 가서 야, 니네 자동화된 데이터 있냐? 그랬더니 뭐 파일을 하나 주더래요. 보니까 엑셀이야. 엑셀에 자기네들의 생산 설비의 어떤 진행 현황이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엑셀 가지고 한다니. 그래서 어떻게 베스트 케이스를 돌았냐? 아예 처음부터 가상 공장에서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리모트 같은 사례는 공장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아날로그 틱해도 결국은 현장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엑스퍼트가 네. 화상 통화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의 레벨에 따라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IoT 같은 걸 쓴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궁극의 얘는 디지털 트윈 같은 거예요. 근데 디지털 트윈이 되려면 각종 설비의 어떤 그 아날로그틱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럼 뭐 비용을 들여야 되고 비용에 따라서 효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사실은 퀘스천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자동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솔루션부터 그런 군대부터 엑셀이나 AI 기술 도입하고 신뢰관계를 쌓으면 차츰 올라오는 거고 제일 중요한 자세는 아까 얘기했듯이 엑셀 기술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산업 현장의 커스터머들이 요구를 해오면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맞춰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용성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건 건방진 것으로 사실 부딪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앞에 빅 IT 테크 보여드린 것처럼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죠. 플랫폼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희 플라이휠을 한번 돌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업들 아니면 저희의 뭐 서드 파티들이 플랫폼 상에서 이제 솔루션화를 해서 결국 생태계가 커지는 이게 오피셜한 대답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오피셜은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버넥트 기술 전략센터의 김도균 전무님이셨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